새벽 3시, 마을 우물가에 한 노인이 나와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등잔 하나, 어깨에는 오래된 두레박 하나뿐입니다. 73. 도윤이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평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우물의 물높이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두레박을 우물 안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누구든 마음껏 물을 퍼가시오. 평생을 지켜온 것을 하루아침에 손에서 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단단히 움켜쥐는 사람이 정말 편안해질까요? 혹시 우리는 반대로 알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좁아지고 지킬 것이 많을수록 밤잠은 더 뒤척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정작 마음이 가장 가벼워 보이는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손에 쥔 것이 유난히 적습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은 무언가를 붙잡는 힘을 뺄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의 전화가 늦다고 서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내 말을 흘려들었다고 며칠째 마음이 상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몇 년 전, 아니 몇십 년 전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를 아직도 가슴 한편에 얹어둔 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넘기신다면 아마 내일도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무게를 안고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을 하나 더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평생 짊어져 온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세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을 두고 다투던 두 노인의 우물, 말이 너무 많았던 늙은 목수의 집, 그리고 밤마다 창밖에 누군가에게 말을 걸던 한 여인의 등불. 전혀 다른 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세 장면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서 73세의 우물지기 도윤이 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평생 지켜온 물을 스스로 내주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느냐로 자신을 증명하고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움켜쥐느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뿌리가 너무 깊어 옆 나무의 물줄기까지 다 빨아들이는 나무는 결국 가뭄이 오면 가장 먼저 말라 죽습니다. 반대로 뿌리를 적당히 뻗은 나무는 이웃 나무와 물을 나누어 쓰면서도 오래도록 푸르게 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움켜쥔 손은 정작 아무것도 새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을에는 우물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윤의 우물이고 하나는 만석의 우물입니다. 도윤은 73 마을에서 가장 오래 우물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합니다. 아무도 깨지 않은 시각 그는 등잔불 하나를 들고 우물가로 나갑니다. 두레박을 내리고 물의 높이를 재고 어제와 비교하고 그 숫자를 손바닥만 한 낡은 공책에 적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도윤을 두고 저 양반은 우물 귀신이 다 됐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은근한 존경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뭄이 잦은 이 지역에서 도윤의 우물만큼은 마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에게 우물은 단순한 물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돌을 하나하나 쌓아 만든 우물벽이었고 자식 넷을 키워낸 젖줄이었으며 그가 평생 게으르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물 높이에 예민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물이 한 뼘 줄어들면 그의 잠도 한 뼘 줄었습니다. 반면 만석의 우물은 마을 언덕 너머 조금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만석은 도윤보다 3살이 많은 76 하지만 걸음걸이는 오히려 더 가벼웠습니다. 그는 물 높이를 재지 않았습니다. 두레박도 아무나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우물과 나무에 그냥 걸어두었습니다. 누가 물을 몇 동이 퍼갔는지 누가 안 갚았는지 그런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 물동이를 나르던 만석을 우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도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는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나.
그러다 갑자기 바닥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만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물 쪽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물은 새는 순간부터 내 것이 되어버리지 않나. 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줄어드는 것만 보이는 법이야. 도윤은 그 말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끼지 않고 지켜지는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물이 마른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저러는 것이다. 겪어보지 않아서 저리 태평한 것이다. 그날 이후로 도윤은 만석의 우물 앞을 지날 때마다 은근히 그 물 높이를 곁눈질로 확인하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만석의 우물은 늘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아직 저 우물이 진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뛰어놀다 목이 말라 도윤의 우물가에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아이에게 물 한 바가지를 떠주면서도 아이가 물을 흘리자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까운 물을 그렇게 흘리면 어떡하니? 아이는 시무룩해져서 다음부터는 도윤의 우물 대신 만석의 우물로 물을 마시러 다녔습니다. 만석은 아이가 물을 흘려도 두레박을 아무렇게나 놓아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치지만 말거라 하고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저러다 물이 동나면 그때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아끼는 사람이 결국 오래가는 법이거늘 만석은 그 이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도윤은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균열이 하나 생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물 높이를 재는 그 시간이 언제부터인가 편안함이 아니라 초조함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줄었을까? 그렇게 두 우물은 두 노인의 방식만큼이나 다른 얼굴을 하고 여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은 마을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그친 지 벌써 2달째, 마을 어귀의 작은 개울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에는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금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서히 마을의 두 우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을 세던 사람과 물을 세지 않던 사람 사이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든 산은 정직합니다. 뿌리를 얕게 내린 나무부터 가장 먼저 잎을 떨굽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가장 먼저 잎을 떨구는 나무가 꼭 그해 겨울까지 살아남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잎을 붙잡고 버티던 나무는 오히려 뿌리째 말라 죽어버립니다. 놓을 것을 먼저 놓은 쪽이 끝까지 살아남는 셈입니다. 그 여름 도윤의 우물과 만석의 우물에도 똑같은 이치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지 2달,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루가 다르게 두 우물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윤의 우물이었습니다. 늘 넉넉한 수위를 자랑하던 그 우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새벽부터 물동이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우물이 마을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가 되던 날 도윤은 두레박을 내렸다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이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 우물 입구에 낡은 나무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한 집에 한 동이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한 안악이 물동이를 든 채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집엔 아이가 넷이나 됩니다. 한 동이로 어떻게 삽니까? 도윤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네. 이러다 물이 아예 끊기면 그때는 아무도 못 마시게 되는 것 아닌가. 또 다른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나도 젊어서부터 이 우물에 손을 보탰어. 그런데 이제 와서 한 동이만 가져가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도윤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은 평생을 함께해온 이웃이 아니라 물을 재고 손익을 따지는 인색한 우물찌기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둘 방향을 틀었습니다. 언덕 너머 만석의 우물 쪽으로. 만석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무판도 세우지 않았고 몇 동이를 가져가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미안한 얼굴로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그저 두레박을 건네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게. 우물이 알아서 할 걸세.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산 너머에 마르지 않는 샘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형제들과 물을 좀 날라오겠습니다. 또 다른 이는 우물 둘레의 돌담을 손봐 주었고 안악들은 돌아가며 우물가를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만석의 우물을 마치 자기 것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의 우물은 물동이를 아무리 아껴도 하루가 다르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나무판을 세우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그 노력이 무색하게 우물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반면 만석의 우물은 신기하게도 마르기는커녕 오히려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에서 청년들이 날라온 샘물이 더해졌고 사람들이 함께 손을 보탠 돌담 덕분에 흙탕물이 섞이는 것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저녁 무렵 텅 비어가는 자신의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공책에는 지난 30년치 물 높이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 숫자들은 지금 이 순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멀리 언덕 너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만석의 우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물동이를 나르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 아이들이 첨벙거리며 물장난을 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물을 지킨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사람들을 밀어냈던 그 나무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물이 사라질까 봐 사람들을 막았는데 결국 물을 사라지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자 우물을 함께 지켜줄 손길도 함께 떠나갔던 것입니다. 반면 만석은 아무것도 지키려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모두가 그의 우물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나무판을 슬며시 우물가에서 치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습관처럼 언덕 너머로 향한 뒤였습니다. 그는 텅 빈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자신이 평생 움켜쥐어온 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처음으로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여느 때처럼 우물가로 나간 도윤은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천천히 내려봅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두레박이 바닥에 닿는 그 순간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낯선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두레박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메마르고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두레박을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바닥에는 진을 몇 줌과 젖은 나뭇잎 한 장뿐, 물은 단 한 방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순간을 가장 두려워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도윤의 가슴속에서는 화도 절망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 두레박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서히 밝아오고 새 몇 마리가 마른 우물가 위를 스쳐 날아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도윤은 우물가에 앉아 물이 아닌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넘어 만석을 찾아갔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우물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두레박 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물이 없어질까 봐 우물을 들여다봤네. 만석이 도윤을 슬쩍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물을 많이 마셨나? 도윤은 잠시 말이 없다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물 높이만 많이 봤지. 두 노인은 한참을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는
그저 만석처럼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움켜쥐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기고 지키려 했던 사람은 결국 다 잃는다는 단순하고 통쾌한 교훈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만석의 우물이 마르지 않았던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산 너머 샘물을 나르고 돌담을 손보고 우물가를 함께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만석의 우물을 지켜준 것은 결국 사람들의 손길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여름 아무도 그 우물을 찾지 않았다면 만석의 우물 역시 도윤의 우물처럼 말라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평생 쌓아온 것이 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교훈은 단순히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윤이 붙잡았던 것은 물이었고 만석이 붙잡았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은 아무리 아껴도 결국 증발하지만 사람과 나눈 마음은 아껴 쓸수록 오히려 더 크게 돌아옵니다. 이것을 우리의 노후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돈이든 재산이든 무언가를 더 단단히 움켜쥐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를 자식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집 명의를 끝까지 붙들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간관계마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움켜쥔 손 안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윤의 두레박처럼 지는 몇 줌과 젖은 나뭇잎 한 장뿐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아낌없이 나눈 사람들의 노후는 다릅니다. 손주가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이웃이 먼저 안부를 물어오고 아플 때 누군가 문 앞에 죽 한 그릇을 놓고 갑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물을 데워준 결과입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진 것을 다 퍼주고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도윤이 틀렸던 것은 아껴 쓴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사람을 밀어냈다는 데 있었습니다. 나무판을 세우고 사람들을 돌려보낸 그 순간 그는 물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잃은 것입니다. 반면 만석이 옳았던 것은 무모하게 다 내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밀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우물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통장 잔고를 지키느라 자식의 발걸음을 밀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마음을 지키느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한 노년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잃을까 봐 하루 종일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물건을 움켜쥐는 것만이 집착이 아니라면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움켜쥐는 것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요? 바로 말입니다. 지키려 했던 물이 사람을 밀어냈듯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가 조용히 곁에 있던 사람마저 떠나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 많은 까치는 둥지를 화려하게 짓지만 정작 그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새들이 둥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용한 부엉이는 밤새 눈만 껌뻑이고 있어도 숲의 모든 동물이 그 나무 밑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늦춥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 마을에는 목수가 둘 있었습니다. 도윤과 만석의 이야기가 물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한 목수는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가 짠 문짝은 10년이 지나도 뒤틀리지 않았고 그가 만든 의자는 앉을 때마다 삐걱거림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집을 점점 꺼리게 된 이유는 그의 솜씨가 아니라 그의 입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청년이 지나가다 인사를 하면 목수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 나이 때는 하루에 문짝을 3개씩 짰어. 며느리가 잠깐 들러 안부를 물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이 왜 그렇게 무딘지 모르겠어. 이웃이 새로 산 가구를 자랑하면 그 정도 짜는 거야 나는 눈 감고도 하지. 처음에는 사람들도 웃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어른의 말씀이려니 살아온 세월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의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걸음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하면 30분짜리 무용담이 돌아온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잔치에서도 사람들은 은근슬쩍 그의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빈 의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목수가 살았습니다. 그의 집에는 낡은 의자 2개와 찻잔 2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하소연을 늘어놓으면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마치고도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만 짧게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낡은 의자 2개는 언제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도 처음에는 그저 역시 과묵한 사람이 인기가 많구나 정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 이 이야기가 찌르는 지점은 훨씬 더 아픈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전화 통화 속에 있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서.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런 대답이 튀어나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회사 별로라고 진작 말했잖니. 친구가 조심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사람이 요즘 좀 서운하게 해서. 돌아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그 남자 내가 처음부터 별로라고 하지 않았니? 누군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면 축하보다 먼저 이런 말이 나갑니다. 그 나이에 뭘 또 시작해. 몸도 안 좋으면서. 말한 사람은 분명 걱정해서 혹은 애정해서 그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아니라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번에는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아니, 애초에 전화 자체를 조금 늦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가장 잔인하게 뒤집는 지점입니다. 정작 말 많은 목수도 걱정 많은 우리도 스스로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조언이라고 건넨 말이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너는 틀렸다는 판결로 접수되는 것입니다. 가장 씁쓸한 것은 이 실수를 하는 사람 중 누구도 나쁜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 걱정하는 마음이 입을 거치는 순간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버릴 뿐입니다. 마치 도윤이 물을 아끼려던 마음이 결국 사람들을 밀어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을 지키려던 손이 사람을 놓쳤듯이 말을 놓지 못하는 입이 관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대목을 쓰면서 제 지난 통화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진짜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미 제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을 줄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침묵하라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늦가을 감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도 가지 끝에 감 몇 개는 끝까지 매달아 둡니다. 그런데 그 감을 따먹는 것은 정작 나무가 아니라 까치입니다. 나무는 평생 그 열매를 키웠지만 정작 자신은 단 한 잎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무는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은 자식을 그렇게 키워놓고도 좀처럼 서운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드님이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으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습니다. 엄마, 이번에 좋은 매물이 나와서요. 대출도 좀 받고 저희끼리 알아보고 결정하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저도 그 순간을 압니다. 반가움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걱정을 가장한 통제욕입니다. 그 동네는 안 돼, 내가 다 알아봤어. 거기 물 안 좋아. 학군도 별로고.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뱉어버린 부모님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함께 보아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반 토막이 나고 네, 알겠습니다 하는 짧은 대답 뒤로 전화가 끊어지는 그 적막함을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도윤의 우물과 정확히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대본을 쓰면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나무판을 세운 것은 물이 사라질까 두려워서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에 나무판을 세우는 것도 자식이 잘못될까 두려워서입니다. 두려움에 얼굴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받아드는 것은 언제나 통제입니다. 그리고 통제를 받아든 사람은 도윤의 우물을 떠난 마을 사람들처럼 조용히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노련한 부모는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고 그 다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지. 그런데 엄마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말해도 될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상대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 자신의 의견을 허락받듯 꺼냅니다. 이 짧은 순서 하나가 같은 걱정을 완전히 다른 그릇에 담아냅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먼저 묻습니다.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문이 닫히는 대신 열립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관심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짜 관심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도윤이 사람들을 붙잡으려다 결국 다 놓쳐버렸듯이 우리도 자식을 붙잡으려다 마음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번에는 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환갑을 앞둔 딸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옵니다. 엄마, 저 이 나이에 뭘 좀 새로 배워볼까 해요. 요가 강사 자격증 같은 거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첫 반응은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그 나이에 뭘 또 시작해. 몸도 예전 같지 않으면서. 이 말 속에는 분명 사랑이 있습니다. 딸이 힘들까봐 몸을 상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딸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이제 늦었어. 너는 할 수 없어. 사랑으로 건넨 말이 상대의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리는 판결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노련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이긴 해.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면 한번 해보렴. 걱정을 숨기지 않되 결정은 딸에게 돌려줍니다. 이 한 문장 안에 걱정과 존중이 동시에 담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렇게 말했을 때 딸은 오히려 더 자주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요가 수업이 어땠는지, 오늘은 누구를 만났는지, 자잘한 일상까지 시시콜콜 전하게 됩니다. 통제를 내려놓은 자리에 오히려 더 많은 대화가 들어와 앉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가 배우자와 사별한 지 얼마 안 되어 뜬금없이 나 이참에 혼자 유럽 여행이나 다녀올까 해 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지금 그 몸으로? 절대 안 돼. 내가 너라면 안 가. 이 말 속에는 걱정이 있지만 동시에 친구의 남은 삶을 우리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노련한 친구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나라면 아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너는 어떤 마음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판단 대신 질문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친구는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설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단단히 다지게 됩니다. 우리는 조언자가 아니라 그저 곁에서 물어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 장면을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된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할 때마다 정작 붙잡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윤이 두레박을 내려 마주한 것이 결국 자신의 두려움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쓰면서 제 안에도 여전히 그 나무판이 몇 개쯤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선택 앞에 슬며시 나무판을 세운 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열어두고 산다는 것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며 사는 것과 같은 뜻이냐는 것입니다. 사랑과 방임은 어떻게 다르며 우리는 어디까지 걱정하고 어디서부터 멈춰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그 마지막 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고슴도치는 추울수록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바짝 붙으면 가시에 찔려 서로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평생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만 가까워지는 그 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거리를 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자식이 가까울수록, 배우자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있는 힘껏 다가가다가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냅니다.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조금 매섭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가시에 찔리게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식에게 돈을 준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지 마십시오. 내가 너한테 그때 얼마를 해줬는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부모 자식 사이의 통장은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청구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부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반가움보다 먼저 채무자의 마음으로 수화기를 듭니다. 도윤이 물 높이를 재던 그 손버릇을 이제는 자식에게 준 돈의 액수를 재는데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은 새는 순간 내 것이 되어 버린다던 만석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준 것을 계속 세고 있다면 그것은 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정작 내 방은 창고를 만들어 두고 자식 집에는 정리정돈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이지 우픈 이야기입니다. 서랍마다 10년도 더 된 영수증과 낡은 옷까지 언제 쓸지도 모르는 그릇들을 가득 채워놓고서는 며느리 집에 놀러가서는 집이 이게 뭐냐, 정리 좀 하고 살아라 하고 훈수를 두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도윤의 우물은 정작 자신의 것은 그대로 둔 채 남의 물동이 개수만 세고 있었던 셈입니다. 내 창고는 그대로 두면서 남의 미니멀 라이프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웃기고도 씁쓸한 이중잣대입니다. 셋째, 자식의 하루 일과를 출석 체크하듯 확인하지 마십시오. 왜 전화 안 했어? 누구랑 있었어? 뭐 먹었어? 몇 시에 들어갔어? 이 질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감시가 됩니다. 자식은 이제 전화기 화면에 뜨는 부모님 이름을 보는 순간 반가움보다 먼저 오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사랑이 자꾸 확인을 요구할 때 그 사랑은 상대에게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넷째, 남의 노후와 내 노후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옆집 친구가 아파트값이 올라 목돈을 쥐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씩 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의 통장이 두툼해졌다고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석의 우물이 물이 차오른다고 해서 도윤의 우물이 그만큼 더 마른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우물은 애초에 서로 다른 우물입니다. 남의 우물에 눈금을 대는 순간 정작 내 우물을 들여다볼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다섯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겁고 위험한 것입니다. 과거에 베푼 은혜를 오늘의 권력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평생 갚아야 할 빚 문서를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본래 대갚음을 요구하지 않을 때 사랑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대갚음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자식은 부모 앞에서 평생 죄인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5가지를 다시 도윤의 우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도윤이 나무판을 세운 것도 물 높이를 매일 재던 것도 결국은 이 5가지와 똑같은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이 그를 인색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결국 그의 곁에서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만석 역시 완전히 무심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물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저 물 높이를 재는 대신 사람들과의 거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고슴도치가 서로 찔리지 않을 거리를 찾아냈듯이 만석은 지나치게 다가가지도 지나치게 밀어내지도 않는 그 농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삶의 농도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건네느냐의 문제입니다. 같은 돈을 주어도 그것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청구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걱정을 해도 그것이 관심이 될 수도 있고 감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통해 상대를 붙잡으려 하는가 아니면 그저 곁에 있어 주려 하는가. 이 5가지 경고를 하나씩 되짚어 보면 그 끝에는 결국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 5가지 실수를 관통하는 그 뿌리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바위는 파도가 아무리 때려도 흔들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파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바위 곁의 조약돌은 파도가 칠 때마다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크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위는 자기 무게중심을 알고 있고 조약돌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을 지킨 노인과 물을 내준 노인을 보았고 말이 많은 목수와 말을 아낀 목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사실 하나의 질문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무게중심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남의 시선과 반응에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조약돌로 살고 있는가? 만약 오늘 저녁 자녀에게서 예상보다 짧고 무심한 답장 하나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요? 서운함이 먼저 차오르고 그 서운함이 다시 원망으로, 원망이 다시 며칠간의 냉랭함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그 흐름을 오늘 밤에도 반복하게 될까요? 아니면 그 짧은 답장을 그저 그 사람의 오늘 하루가 바빴다는 신호로만 읽어내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차이는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도윤이 흔들렸던 것은 물이 줄어서가 아니라 그의 무게중심이 애초에 자기 안이 아니라 물 높이라는 숫자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흔들리면 그 사람의 하루도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반면 만석은 물 높이가 아니라 자기 안에 어떤 고요함 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기에 물이 줄어도 늘어도 그의 걸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만약 오늘 밤 몇 년 전 누군가 나에게 던졌던 그 말 한마디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게 될까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이미 지나가버린 그 순간을 몇 번이고 재생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고 되뇌게 될까요?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떠올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그 일을 잊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말은 남에게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인정과 평가에 나의 하루를, 나의 마음을 저당 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정받아야만 편안해지는 마음은 결국 평생 남의 손에 나의 평온을 맡겨두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밤 자식이 우리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을 지키려 하게 될까요? 자식의 안전일까요? 아니면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이 두 가지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 전자는 사랑에서 나오고 후자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후자의 마음으로 던진 말은 아무리 걱정을 담았다 해도 결국 상대에게 상처로 도착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합니다. 스스로를 아는 자는 밝고 스스로를 이기는 자는 강하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밝음이고 자기 안의 두려움과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강함이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말 한마디, 자식의 무심한 태도 하나에 하루 종일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것이 노자가 말한 강함입니다. 만약 오늘 밤 오래된 통장 잔고와 남의 형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마음이 슬며시 올라온다면 우리는 그 비교를 끝까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비교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조용히 멈춰 설 것인가?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조약돌로 만듭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다른 돌과 부딪히고 다른 돌의 크기와 모양을 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모양인지는 들여다볼 틈이 없어집니다. 무게중심을 자기 안에 둔다는 것은 남에게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안이 든든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남을 오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윤이 사람들을 밀어냈던 것도 사실은 그의 마음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중심이 없는 사람은 다가오는 모든 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밀어내거나 혹은 지나치게 붙잡으려 합니다. 만약 오늘 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평생 물 높이를 재던 습관을, 평생 남의 평가에 촉각을 세우던 버릇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밤 단 한 번 그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도윤이 두레박을 내려놓았던 그 새벽과 조금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전히 도입부에 던졌던 그 질문의 답을 완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3세 도윤은 왜 마지막 순간에 평생 지켜온 우물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을까요? 단지 물이 말라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그 새벽에 깨달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으러 다시 처음에 그 우물가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마지막 장 이제 우물의 물 높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물은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천천히 흐릅니다. 젊은 계곡물은 바위에 부딪히며 요란하게 소리를 내지만 늙은 강물은 넓어질수록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다 와 갈수록 급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도 어쩌면 이와 같아서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다시 새벽의 우물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73세 도윤이 그날도 우물가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두레박을 내리고 물 높이를 재고 낡은 공책에 숫자를 적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무릎 위에는 빈 두레박이 아니라 따뜻한 찻잔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묻습니다. 오늘은 물을 안 재보시오? 도윤이 웃습니다. 응.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데요. 도윤은 잠시 우물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이제 그는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는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보다 오늘 내가 누구와 이 차 한 잔을 나눌지가 더 궁금하다네. 도입부에서 저는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편안할까요? 라고요. 그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함께 세계의 우화를 지나왔습니다. 물을 지키려던 손과 사람을 지켜낸 손, 말이 많던 입과 침묵으로 곁을 채운 입, 그리고 아직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한 마지막 등불의 이야기까지. 그 모든 길을 지나오면서 이제 저 질문은 처음과는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움켜쥐어 왔습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 오래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아직 갚지 못한 마음의 빚 같은 것들. 그것들을 쥐고 있어야만 내가 나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윤의 빈 두레박이 우리에게 가만히 건네는 말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지켜온 것은 그 손 안에 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놓을 줄 아는 그 손 자체였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무엇을 내려놓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날이 줄어드는 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하나씩 가벼워지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도윤이 마지막 순간에 두레박을 내려놓지 않은 것은 체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 잃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물을 확인하는 데 썼던 그 새벽의 시간이 사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제 두레박 대신 찻잔을 듭니다. 숫자 대신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아침이 있으실 겁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 무엇을 지켜야 할지, 무엇을 걱정해야 할지부터 헤아리게 되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헤아림을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나는 누구의 얼굴을 보고 싶은가? 오늘 나는 누구와 이 시간을 나누고 싶은가? 하고 말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손에 쥐고 걸어갈 것인가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선택입니다. 도윤은 우물이 아니라 우물가에 함께 앉아줄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에 걸쳐 얻은 가장 늦고도 가장 귀한 지혜였습니다. 이 채널을 오늘 처음 만나셨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여러분의 저녁 한 자락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부디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우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 밤 가장 먼저 내려놓고 잠들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 철학을 들려주는 철학의 정원이었습니다.